몸이여 이슬이여. 무술년 여름에 진린의 함대 500척은 강화를 떠났다. 강화를 떠난 진린의 함대는 곧바로 남해안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진린의 함대는 한강을 거슬러서 동작나루까지 올라갔다. 동작나루에서 마포나루까지 명수군의 전선 500여 척이 도열했다. 그날 비가 내렸다. 동작나루에서 임금은 울먹이며 진린을 전송했다. 임금이 진린의 손을 잡을 때 함대는 대포를 쏘고 폭죽을 터뜨렸다. 바람이 불어 비에 젖은 골룡포가 임금의 허벅지에 감겼다. 임금은 삼정승을 대동했다. 임금을 맞을 때 진린은 칼을 벗지 않았고 근위무사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천병은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이제 천하의 대세가 천작기에 흘러들고 있으니 조선에도 복된 날이 있을 것이요. 진린은 임금에게 그렇게 말했다. 장마비가 계속 내렸다. 진린의 군사는 비 내리는 한강에 배를 대놓고 배 안에서 사흘을 먹고 마셨다. 조선 조정은 술과 안주를 날랐고 조정 대신들이 지휘선으로 올라가 명예 장수들을 접대했다. 한강 연안 고을 관기들이 배에 올라가 술을 따랐고 풍악을 울렸다. 진린은 사흘 후에 군사를 수습해서 한강을 떠났다. 진린이 한강을 떠날 때 임금은 동작나루 언덕에서 함대의 후미가 행주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출정의 나팔과 군가 소리가 한강에 울려 퍼졌고 행주 쪽으로 지는 해가 임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한강을 떠난 진린의 함대는 보름 만에 남해 고금도 수영에 도착했다. 수영 어귀의 물길은 복잡했다. 완도 남쪽 해역에까지 길라잡이들을 내보냈다. 나는 수영 외항에서 진린을 맞았다. 함대 500척은 섬구비 사이에 물목을 가득 메우고 다가왔다. 진린은 경호무사 20명, 전속요리사 7명, 행정관 5명, 군의관 3명, 통역관 3명, 부관 5명, 시종 10명을 직속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진린은 키가 크고 몸이 뚱뚱했다. 손등은 털로 뒤덮였고 입에서는 지독한 마늘 냄새가 났다. 그의 군복은 갑옷 비늘에 금박을 입혔고 투구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에 찬 장신구들이 덜그럭거렸다. 진린이 선착장에 내릴 때 도열에 있던 장졸들이 총통을 쏘고 깃발을 흔들었다. 진린의 시종들이 선착장 바닥에 패인 물 웅덩이에 엎드렸다. 진린은 엎드린 시종들의 등을 밟고 상륙했다. 덕동 수영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섬을 명수군들의 수경지로 내주었다. 그날 밤 내륙 관하에서 보내온 사슴과 돼지로 진린과 그의 하급 지휘관들을 접대했다. 나는 읍진 수령과 종사관, 행정관을 배석시켰다. 관하 대청에 상을 놓고 양측이 길게 마주보며 앉았다. 진린이 데리고 온 통역관들이 사이사이에 끼었다. 진린은 구운 사슴다리를 통째로 뜯었고 통마늘을 한 줌씩 씹어 먹었다. 진린이 말했다. 소국이라 하더니 과연 바다가 작고 물길이 좁아서 개미 싸움하는 것 같겠소. 우린 개미 싸움은 못하오. 싸움에는 귀측이 먼저 나가시오. 우리는 장거리포로 엄호하리이다. 이것이 귀측과 나의 원칙이오. 통제공, 우리 대포를 믿으시오. 해상에서 적의 육상 기지를 부술 수 있소. 나는 진린에게 물었다. 군량은 싣고 오셨소? 진린은 술잔을 상위로 때려붙였다. 배들이 고프신 모양이로군. 그래, 천병을 부양할 양식도 없으시오. 조선 수군은 조정의 군수 지원을 받지 않는 군대요. 진린은 껄껄 웃었다. 고생들이 많으셨겠소. 허나 적의 양식을 먹고 싸우는 군대가 강한 군대요. 군량을 좀 싣고 오기는 했소만 천병이 천자의 곡식을 먹는 것은 민망한 일이요. 진린은 내 읍진 수령들에게 술잔을 돌리고
명량해전의 전과로 화제를 돌렸다. 통제공의 명성은 중원에서도 우레와 같소. 적은 이제 물러갈 것이요. 내 보기에 통제공은 이 작은 나라의 장수를 하기에는 재주가 아깝소. 통제공은 큰 판을 주물러야 할 사람이요. 전쟁이 끝나면 좀 쉬었다가 대국으로 돌아와 벼슬을 하시오. 내가 우리 천자께 공을 전거하리다. 진린에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나는 날 물결 높은 바다에서 적탄에 쓰러지는 내 죽음의 환영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환영을 떨쳐냈다. 날은 무더웠다. 진리는 군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아가며 마구 마시고 마구 짓거렸다. 진린의 머리 뒤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내 죽음의 환영은 노을 속에서 어른거렸다. 나는 진린의 술잔에 자꾸만 술을 따라주었다. 그날 진린은 술자리에서 쓰러졌다. 보관들이 진린을 떠매고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취하지 않았다. 밤중에 명수근 수경지 위수사령관에게 종사관 김수철을 보냈다. 명의 수군들이 수경지를 이탈해서 백성의 마을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명의 위수장에게 요청했다. 명의 위수장은 총병관 진린을 경위해서 요청해달라는 회답을 보내왔다. 명수군의 전선들은 크고 견고했다. 선장과 선폭이 내 판옥전선의 2배쯤이었다. 배 밑이 뾰족해서 썰물 때는 위태로워 보였고 덩치가 커서 좁고 복잡한 물길을 민첩하게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였다. 도착한 다음 날 진리는 수영 외항에서 화력을 시범했다. 나는 읍진 수령들을 대동하고 명의 화력 시범을 참관했다. 명의 함재 대포는 사정거리가 길었고 파괴력이 컸다. 해안에 바싹 들이대면 해상에서 적의 육상 거점을 타격할 만했다. 그러나 배 밑이 뾰족해서 썰물을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명의 함재 대포는 조준이 자주 어긋났고 장탄에서 발사까지의 시간이 더디었다. 발사의 반사 충격이 너무 커서 한 발이 나갈 때마다 선체가 부서질 듯이 요동쳤고 선체가 흔들려서 후속포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명의 수군이 도착한 뒤부터 적들의 소규모 산발 기습이 잦아졌다. 적들은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적들은 트인 바다 한가운데로 선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빠르게 저 다가가면 적들은 달아났다. 명수군의 화력을 탐색하려는 의도인 듯 싶었다. 명의 수군은 수영 외곽 해역에 경비병력을 배치했을 뿐 주둔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로 정찰이나 연안 초계도 하지 않았다. 진린의 군대는 낯선 바다의 섬에 포착한 이국종 물개태처럼 보였다. 한여름이었다. 섬에 닥쳐올 가을과 겨울이 진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 역시 섬의 가을과 겨울을 예비할 수는 없었다. 진린은 적의 철수를 확신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진린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진린을 내 외곽으로 삼고 혼자서 적에게 가야 할 것이었다. 여름의 끝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기의 싹은 날카로웠다. 여름이 끝나가는 바다는 차고 고요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마다 하루는 하루씩 부스러져 갔다. 진린의 하급 지휘관들은 자주 술자리를 요구했다. 천병을 지극히 살피고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정의 유신은 내 가난을 아울러 걱정하고 있었다. 명군 지휘관들에게 술을 먹이면서 나는 일본 국내 정세에 관한 그들의 정보를 귀동냥할 수 있었다. 일본 권부 깊숙이 박아놓은 명의 첩자들과 오사카를 드나드는 외교관들의 정보가 군내의 일선 지휘관에까지 흘러들어 술자리의 안주가 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례는 6달 동안 계속되었다. 전 일본의 무장, 승려, 유자와 오사카의 백성들이 날마다 길에 나와 울었다. 히데요시의 아들은 강보에 쌓인 어린애였다.
권자를 겨누는 무사 집안들이 일본 천하에서 일제히 꿈틀거리며 합쳐지고 흩어졌다. 천황은 황궁 깊숙이 숨어서 속세의 땅을 밟지 않았고 병마의 일을 묻지 않았다. 천황은 막부가 바치는 음식을 먹었고 하루 3차례 목욕하고 하루 3차례 하늘에 절했다. 히데요시는 죽을 때 권력을 측근의 5 권신들에게 임시로 분할해 주었고 아들이 장성하도록 보살필 것을 명했다. 아무도 조선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없었다. 도요토미는 죽기 전에 조선 철병을 명했고 그의 철수 명령은 이미 조선에 파병된 적의 장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적의 육군들은 남해안 육상기지로 집결했고 수송을 맡은 수군과 전선이 증파되었다. 히데요시는 천하인을 자처했고 그의 오사카 성에는 늘 천하포무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그는 천하포무 4글자를 칼에 새겼다. 천하포무의 깃발은 오다 노부나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가 조선에 출병한 깊은 뜻은 천하를 가지런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데요시의 무는 권을 장악하고 상을 장악하는 천하의 칼이었다. 그의 칼은 권세와 이윤을 아울러 천하를 도모하는 칼이었다. 히데요시는 칼의 바탕 위에서 오사카의 거대하고 영화로운 저잣거리를 열었다. 히데요시의 칼은 일본 남쪽의 항구를 열어서 천하의 이윤이 기다리고 있는 구라파와 안남의 또 다른 항구들을 겨누고 있었다. 진린의 하급 지휘관들로부터 히데요시의 칼에 새겨진 천하포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칼에 새겨진 물들일 염자를 생각했다. 히데요시의 칼은 얻을 것이 많았고 나의 칼은 얻을 것이 없었다. 나는 히데요시의 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무력이 안개처럼 증발된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 아마 그것은 나의 가망 없는 사치였을 것이다. 가망이 없고 단념할 수도 없는 사치였다. 그 사치 속에서 히데요시는 나의 적이었다. 그가 조선 철병을 명령하고 죽었다는 것인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시는 이러했다는 것이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술 취한 명의 하급 지휘관들이 히데요시의 유언시를 노래로 부르며 춤을 추었다. 술 취한 이국 군대들이 부르는 노래가 칼처럼 내 마음을 그었다. 그날 나는 취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칼이 징징징 울면서 춤을 추었다. 저러한 노래, 저러한 시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진실로 이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붉게 물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 술 취한 칼은 마구 울었다. 무술년 늦여름밤에 나는 내 타격 방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나는 적의 인후를 찌르고 적의 복심을 찌를 것이었다. 술 취한 명의 지휘관들은 술상 옆에 쓰러져 토했다.